자, 일단 제가 이번에 소방한국사 공부법 특강과 관련해서 제가 주제를 잡은 게 뭐냐면, 이 소방한국사 어떻게 만점을 맞을 것인가. 사실 이거 되게 과감한 주제거든요. 왜냐면 이 공무원 시험에서 100점을 맞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소방한국사 만점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들고 들어왔을 때는 어느 정도의 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왔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아직 좀 한국사를 공부하는데 방향을 좀 아직 못 잡고 또 갈피를 못 잡고 계신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드릴 만한 좀 정보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사실 되게 단순한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소방 한국사를 만점을 맞으려면 시험이 쉬우면 돼요. 시험이 쉬우면 여러분들이 100점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이제 결론부터 이야기를 드리면 이 소방 한국사의 맛을 한번 이제 보신 분들도 있을 테고요. 그러니까 시험을 한번 치러보신 분들도 있을 테고요. 뭐 아니더라도 한번 기출문제 정도는 이렇게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쉬운 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해보지 않았던, 투자하지 않았던 시간과 그 다음에 돈을 쓰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를 쓰실 거예요. 한국사에 그렇게 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는 의외로 하셨을 거예요. 뭐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는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해서 영어 공부는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한 번쯤은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시고 돈도 쓰셨을 거예요. 영어 공부하는데. 근데 해도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영어 점수가 한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효율성 있게 결과가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한국사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사실 아예 귀를 닫은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뭐 이렇게 개량 한복 입고 들어오는 선생님이 너무 이야기하는 게 고리타분하게 느껴져서, 그 다음에 너무 그 암기 과목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가까이 가고 싶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한국사랑 친해지려고 별로 노력을 하지 않은 케이스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이 한국사 과목은 여러분들이 친해지려고만 노력을 하면 사실 되게 쉽게 넘을 수 있는 산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친숙하게 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도 나는 한국사 좀 좋아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영화나 대중영화나 그 다음에 사극이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인데요. 그거를 좋아하는 것과 내가 한국사 시험을 잘 보는 거는 달라요. 사실 이제 요즘에 초등학생들 역사 논술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어렸을 때부터 그 역사 논술 수업을 많이 듣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 기가 막히게 왕 이름 잘 외우고요. 뭐 엄청나게 그 왕의 업적 같은 거 꿰뚫으면서 연도까지 다 파악하는 애들도 많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흥미를 느끼는 거랑 시험을 치르는 건 달라요. 그렇게 막 우쭐거리는 학생들한테 시험을 치러서 이렇게 들이밀게 되면요. 많이 틀려요. 점수는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답은 여기에 있는데 결국 여러분 이게 되게 그냥 뻔한 이야기 같은데 이 시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을 알아야 되고 소방 한국사 시험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넘기 위해서 방법을 이제 여러분들이 얻었으면 그거를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실 이것도 마지막에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운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해요. 마지막에 가서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조금 맞아 떨어져야지만 100점을 맞을 수 있고 시너지를 받아서 같이 이제 우리가 필기를 합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운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시점에 오신 여러분들한테 운이 되게 좋아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우리 2만여 명 가까이 지금 충원한다, 소방공무원 충원한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뽑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3,000명 이상을 계속해서 뽑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채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4,000명이 훌쩍 넘는 인원을 뽑고 있어요. 그러면 경쟁률이 다른 그 행정직이나 직렬을 보게 되면 30대 1이 넘어가는 게 뭐 완전히 뭐 비일비재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남자 소방 같은 경우는 한 자릿수 정도 경쟁률, 그러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한 10대 1 정도. 그러니까 여자 소방 같은 경우는 조금 케이스가 다르지만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직렬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비교적 수월하게 이걸 넘기가 좋고 운이 아주 좋은 때입니다. 이 운이라고 하는 건 TO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 되게 열심히 하고도 경채 같은 경우 올해 또 어떤 한 분야에서 이게 뽑질 않아가지고
가지고 준비하고도 안 되는, 그러니까 운이 없는 경우죠.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해당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역 선택을 잘만 하게 되면 아주 운이 좋게 들어갈 수 있는 케이스들이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적을 알아야 된다. 근데 저거 되게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거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부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랑 같이 수업을 듣고 이렇게 진행하는 동안에도 그 안에서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방법을 이제 실행에 옮기는 거,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가 같이 이 힘이 모아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점수를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제가 조금 이제 안타까운 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을 할 때 수업하기 직전에 학생들이 인사치레로, 또는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 선생님 이게 처음에 만났을 때 뭐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거 되게 그냥 의뢰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좋은 강의를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는 말은 예를 들면 이제 공연장에서 배우한테 쓸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수동적으로 모든 게 다 저한테 맡겨졌을 때, 그래서 제가 연기를 막 여기서 하게 되면 저한테 좋은 공연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강사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의 이게 피드백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거, 그다음에 잘하고 있는 거, 이런 피드백을 받아서 그걸 같이 이렇게 수업을 구성해서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시너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점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려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실천성이 되게 중요하다는 건데, 바로 이제 이런 두 가지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오늘.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요거 이제 첫 번째, 시험을 알아야 됩니다. 소방 한국사가 어떤 스타일로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 난이도를 좀 아셔야 되겠죠? 이 난이도는 이거를 뭐 소방 한국사 하나만 가지고 난이도를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그리고 대중적으로 조금 알려져 있는 이 시험을 가지고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단 행정지, 그러니까 소방을 제외한 행정지, 우리 국가직, 지방직, 구급 한국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방 한국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새 엄청 뭐 50만, 1년에 50만 이상 가까이 보고 있는 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이제 요즘에 2030에 이제 여러분들 많이 보는 한국사 시험이에요. 근데 이제 난이도를 보시게 되면, 제가 전년도에 이 그 난이도에 대한, 소방 한국사에 대한 난이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에 경찰 한국사를 같이 언급했어요. 근데 경찰 한국사와 그 다음에 행정직 구급 한국사 난이도가 높고, 소방 한국사가 제일 난이도가 쉬운 한국사, 이렇게 난이도를 비교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지를 딱 보면 알아요. 이게 난이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근데 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일단 경찰 한국사는 빠졌습니다. 한능검으로 빠졌어요. 그리고 일단 경찰 한국사의 문제 스타일은 여러분들 시험하고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실 때도 그런 부분들은 좀 거르셔야 되는 게 많습니다. 경찰 한국사는. 근데 이제 이 행정직 구급 한국사가 이게 2018년도까지는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고 지엽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분량의 양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2019년, 그 다음에 2020년, 그리고 올해 2021년까지의 시험의 추세를 보게 되면 이거 소방 한국사랑 별로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소방 한국사의 난이도보다 더 쉬웠던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거를 분리해서 가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좀 얼추 비슷하게 유사하게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런 난이도를 알려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난이도에 대한 설정을 어디까지 할지를 꼭 굳이 제 수업을 듣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범위 설정을 하실 때 쓰란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보면 여기까지는 비슷하지만 특정 어떤 문제를 빼고는, 근데 2018년부터 그 이전에 있었던 문제들은 여러분들한테 조금 맞지 않는 문제들이 많아요. 아주 이렇게 연도를 세밀하게 외워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뭐 역사책이라든지 의학서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제 요 이후의 것들을 이제 소방 한국사랑 유사하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제가 여러분들 마지막 이제 동영이라든지 이렇게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한테 조금 연습을 시켜요. 이 문항을 가지고 와서. 근데 좀 달라요. 이거 개별적으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접수해가지고 응시도 시험 삼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좋아요. 왜냐면 자기가 이제 시험적인 어떤 시험장에서의 느낌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번쯤 치러보시는데,
근데 유형은 달라요. 유형은 다릅니다. 이쪽은 뭐 예를 들면 세시풍속이라든지 민속놀이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특히 유네스코 문화유산이라든지 특히 문화사에도 많이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항수도 50문항 정도가 출제가 돼요. 이 분량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 소방한국사 같은 경우 이제 20문항에 사지 선다고요. 그거는 굉장히 큰 어떤 시간적 차이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게 난이도면이나 유형면에서도 또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얘도 유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풀어볼 만해요. 그러니까 주제가 같은 주제 안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고대 시기 파트나 고려의 왕의 업적을 묻는다라고 하는 그 같은 주제 내에서는 이쪽에 있는 문제도 이쪽에 있는 문제도 같이 풀어볼 만해요. 근데 주제가 완전히 벗어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여러분들이 걸러야 되고요. 이제 그런 게 전에 이제 수업을 할 때 그런 것들을 걸러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훈련을 시켜드리는 편인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의 이제 난이도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소방한국사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출제 비중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출제 비중은 정근대사랑 근현대사로 우리가 분리해서 보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근현대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흥선대원군이 나오는 요 시점부터를 우리가 이제 근현대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근대 파트에 들어가는 요 부분을 보시면 일제강점기도 여기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그 다음에 개항기까지 포함해서 한 6문항 정도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사가 2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2019년 공채. 그래서 최근 지금 3개년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을 보시면 정근대사에서 12문항, 그 다음에 근현대사 부분에서 이제 8문항. 그러니까 요게 근현대사가 만만치 않게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2020년 공채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전근대사 11문제, 근현대사 1문제 조금 더 늘어났네요. 얘도 절반 정도 수준. 그 다음에 우리 요번에 치러진 2021년 공채도 보게 되면 전근대사 12문제, 근현대사 8문제. 얘도요, 많이 출제되는 거예요, 근현대사가. 그럼 여러분들이 요거를 범위를 잡을 때 어떤 생각 하셔야 되냐면, 내가 전근대사만 파면 안 되겠구나. 이 비중이 생각보다 근현대사에 많이 들어가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전근대에다가만 쓰다가 뒤에 부분을 소홀하게 하면 이건 점수에 타격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분야사라고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이 분야사는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이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보세요. 2019년에 정치사가 14문제 출제됐어요. 근데 여러분 겁먹어요. 이거 정치사 다 끝내고 난 다음에도 문화사 때문에 겁먹고요. 경제사, 사회사. 근데 조금 약간 허탈하죠, 느낌이. 왜냐면 우리는 공부를 사회사도 많이 했는데 얘는 한 문제도 출제가 안 되고요. 경제사도 엄청 많이 공부한다고 생각했는데 얘도 2문항밖에 출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2문항 하나도 출제 안 되고 문화사 4문항.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조금 나온 편인데 2020년 공채를 살펴보게 되면 정치사 13개, 여기에는 이제 물론 선사시대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경제사 1개 나왔어요. 전범위 다 해서. 그리고 사회사 2개, 문화사 4문항 정도. 요 정도 출제가 된다는 거. 2021년 볼까요? 2021년 정치사 이거 선사 포함해가지고 15개인데요. 이거 선생님들마다 조금 다르게 분석하기도 해요. 왜냐면 저는 이걸 사회사를 2개를 뺐지만 이걸 그냥 통합정치사로 묶어서 17문제까지 출제됐다고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치사를 꼼꼼하게 공부하면 정치사 안에서 다 해결이 돼요. 그럼 보면 경제사 하나, 사회사 애매하게 별로 출제가 안 된 거고 문화사 2개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떤 영역별로다가 출제된 이 비중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에 스타트를 하고 제일 많이 비중을 둬야 되는 게 어느 쪽인 거예요? 정치사. 그러니까 정치사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잘 나오는 거. 여러분 보세요. 경제사가 이렇게 한 문제 나오는데 진짜 중요하지 않은 거 이런 거를 갖다가 낼까요? 만약에 그렇게 냈으면 100점짜리가 많이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항이 출제된다는 거는 정말 나올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출제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공부하실 때 이게 부담이 덜어질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느끼고 가신다면.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분야사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이 시험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요렇게 이제 사료제 시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19년도에 출제된 문제 유형은요, 전부 20문항이 다 이런 식으로다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부 뭐 삼국지, 위서, 동의전, 고려사라든지 삼국유사라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기록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료를 보고 문제를 푸는 식으로.
이런 식의 사료 제시형이 출제가 됐다. 그러니까 반드시 사료 공부는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겠죠? 자, 그 다음에 순서 나열형. 이거는 뭐 역사 문제에서 되게 좋아하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시기순으로 나열을 하는 건데, 근데 이거는 올해 출제된 순서 나열형 문제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저랑 이제 한 바퀴 돌리신 분들이 있어요. 예, 한번 보세요. 순서, 봉오동, 청산리, 자유시, 삼부통합운동. 이게 지역적이에요? 이게 연도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연도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막연하게 연도를 하나 몇 년을 외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막상 문제를 보게 되면 그냥 시기적 흐름, 요런 흐름을 익히게 되면 얼추 맞출 수 있는 문항들이 뭐 거의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순서 문제가 나온다는, 그러니까 연도 문제를 묻는 것이 아니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사진자료 제시형인데, 이거는 제가 이제 이후에 이 소방 한국사 본격적으로 막 분석하면서 이 사진자료가 소방은 많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계속 끊임없이 했었어요. 근데 역시 이제 타 직렬도 조금씩 이제 이런 문항들이 들어오긴 하는데, 초창기에 이 한국사, 그 소방 한국사만 가지고 있었던 특징은 다른 뭐 경찰직 시험이나 행정직 시험 같은 경우는 전부 그냥 문자로다가 문제가 출제됐거든요. 문자 나열식으로 사료 제시형이나. 근데 소방 한국사는 이렇게 사진이 나오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근데 수험생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사진은 안 나올 거다. 이 공무원 시험에서는 사진이 안 나올 거다. 근데 이 문제를 보시면 물론 이 안에 해설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이거 해설을 보지 않아도 딱 이것만 보고, 우리 이 사진 봤단 말이야, 수업 시간에. 이거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거든요. 중국을 크게 그리고, 아직 머리에 암기가 안 되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 사진은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진을 제시하고 이거 어느 때 만들었구나를 단박에 파악하고 문제를 푸는 거. 왕의 업적 문제 푸는 거예요. 태종 거. 이런 식으로 문제도 출제된다고요. 그 다음 보세요. 얘는 쉬운 문제에 해당이 되지만 이렇게도 출제가 되는 거예요. 자, 밑줄친 이 시대의 유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 시대에는 인류가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여, 그 농경과 목축이 시작됐으니까 이거 언제요? 이거 문제 한번 점검해봐야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시작이니까 언제요? 신석기잖아요. 요거 신석기와 관련된 건데, 지금 여기 밑에 보게 되면 이거 사진 자료 제시형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기 안에 이게 어느 시대다, 이게 뭐다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진 자료를 보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쉽게 나왔으니까 내가 이거 빗살무늬 톡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저게 조금 어려운 사진 자료 제시형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당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논산 관촉사 미륵보살 입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고려 시기 때 불상인데 엄청 덩치가 크고 이렇게 좀 이렇게 개성이 넘치는 그런 불상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시험 문제로 낼 때 문자로 내기도 해보고 아니면은 사진만 떨렁 주고 내보기도 해요. 모의고사 치를 때. 근데 이거를 요렇게 냈을 때와 저렇게 냈을 때, 문자만 줬을 때 다 맞췄던 친구가 이걸 사진 자료로 제시하니까 또 틀려요. 사진 자료로 제시해서 맞췄던 친구가 이걸 문자로 내니까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조금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어렵진 않은 부분에서 출제는 될 거예요. 그렇지만 학습은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왕의 업적을 묻는 유형. 이거는 뭐 단골입니다. 단골 주제예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역사 자체가 왕조의 그 업적을 중심으로 골격이 잡혀있기 때문에 뭐 민중들의 역사를 보고 여성의 역사를 보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려 시기 때 아주 잘 나오는 고려의 왕, 그 다음에 조선 시기 때 아주 잘 나오는 조선의 왕, 뭐 이제 이런 왕들의 어디에 시험에 나올지가 공부를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뭐 학습을 하다 보면,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이걸 계속해서 집어 넣어드리다 보면 이게 어느 부분에 시험이 잘 출제되는가가 점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